저는 그래서 60년대생은 베이비 부모의 중간이자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60년대생 혹은 60대 이상은 어떤 부분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느냐. 40대 분들은 첫째, 본인들이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시죠. 김경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40대 후반, 50대 이런 분들이 은퇴자가 몰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도 그렇고 개인들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세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돈의 흐름을 또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업 같은 데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흐름을 많은 부분을 주도할 것 같아서 꼭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라도 그렇고 부동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흐름을 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60년대생이면은 말씀드린 대로는 50대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아주 독특한 좀 재미있는 세대인데요. 50대가 주축입니다.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60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으로 63세가 되니까요. 대충은 이제 그렇게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도 이제 각 세대마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60년대생 특징을 보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제 60년대생은 철저하게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선진국에서 은퇴하는 독특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1인당 GDP가 79달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32,000달러에 퇴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이제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 성장 시기에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서 동시에 경험한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제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이비 부모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베이비 부모가 55년에서 74년생까지입니다.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이나 중심이 어딜까 살펴보면요. 55에서 59년생하고 70년에서 74년생 각각 5년이고 그 중간에 이제 60년대생이 10년간 있습니다. 근데 50년대생과 70년대생은 서로의 문화적 특징도 많이 다르고 한데요. 거기에 비해서 60년대생은 이제 베이비 부모의 중간에서 한 10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을 차지하고 또 인구도 한 86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60년대생은 베이비 부모의 중간이자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중간이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60년대생은 공통적인 문화적 어떤 우리가 코호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을 많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고도 성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민주화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다음에 이제 고학력이 시작된 때도 이제 6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6, 586 세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이제 결국 학번으로 80년대생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60년대생은 이제 어떤 다른 50년대생, 70년대생보다 응집력이 아주 강하고 세대 간에 보아서도 파워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이제 60년대생에 주목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경험한 아주 유례없는 그런 특징이다. 중간이자 중심이자 그 다음에 이제 응집력이 아주 강한 세대다. 그 말은 이제 에너지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을 지금까지는 90년대생 분석을 했고요. 네. 2000년대생 신세대들 분석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MZ 세대를 주로 분석했는데 이 60년대생을 분석하셨군요. 그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 60년대생은 그 79달러에 태어나서 3만 달러에 퇴직한다. 예.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62년생이고 그때 태어나서 62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후진국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태어나가지고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선진국 때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기회가 있었던 세대라는 네. 뜻입니다. 네, 기회가 있었던 반면 그 기회를 잡은 사람과 기회를 잡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하나의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잘 흐름을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이 또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빈곤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처해본 그런 것인데 60년대생은 이런 면에서 정말 빈곤한 상황에도 처해봤고 부유한 상황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적 경험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환 위기도 그리고 또 금융 위기도 2008년. 네. 그 참 그 국가적 위기를 그 뭐랄까요 산업 현장에서 그냥 맨몸으로 받은 세대이기도 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많은 기회가 있으면서 이제 흐름에 따라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외환위기 때가 보통 60년대생이 대충 이제 과장급 이쯤 될 겁니다. 그때 은행들이 보면은 이제 과장들 이런 직급에서 많은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해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60년대생이 이런 외환위기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요.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가 다 고르게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양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60년대생을 한번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촌에서 한 푼도 없이 올라와 가지고 정말 돈을 엄청나게 모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앞으로 한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충격들이 60년대생들이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막막할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력이 딸리는 그 상태에서 버텨야 되는데 예. 참 쉽지가 않죠. 젊었을 때처럼 의욕은 있어도 이 몸이 또 잘 안 따라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사실은 60년대생이 온다가 KBS에서 작년에 시사직격에서 한번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의 어려움, 그다음에 앞으로 장수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60년대생의 또 한 단면이고 그 외에도 또 이제 다른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부를 많이 이루었다라든지 하는 것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토탈하게 좀 60년대생을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로 또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근데 네. 그 재취업은 이제 보통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또 남은 생이 좀 팍팍해진다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인생 이막 어떻게 그 현재까지는 별다른 그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미리 그걸 잘 준비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왜 이렇게 이제 퇴직을 하고 재취업 시장을 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08명을 대상으로 5060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 55세 전후 정도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 3년 일찍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년은 60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찍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된 직장에 근무한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2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근무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가진 노동시장에 근무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1년 노동시간은 아주 길다고 그럽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요. 그런데 1년 노동시간은 길지 모를지언정 전 생애에 걸쳐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한 노동기간은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이걸로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찍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근로 조건이 좀 열악해집니다. 그런 재취업 시장에서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또 이제 일을 해야 대략적으로 노후 준비가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60년대생이 그걸 이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내가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해놓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해를 많이 사게 돼 가지고요. 가끔씩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직장 다니는 거 힘들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직장을 힘들게 다녔는데 뭔 또 일을 또 5년, 10년씩 더 하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일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노동 시간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요.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서구국과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정년퇴직 연령이 없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65세나 70세 사이 정도이고 일본이 현재 70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0세가 정년인데 실상은 대충 이제 55세 전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된 직장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본다면은 서구 사회 사람들은 대략 35년에서 40년 정도를 이제 주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25년에서 30년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퇴직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야, 사회클럽에 가입하셨네요 하는 것인데, 예, 사회클럽이라는 게 월급을 400개월 받았다는 것입니다. 33년이 넘으면 사회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3년을 넘어 일하면은 야, 당신 정말 오래 일을 했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보니 대충 서구 사회 사람들은 한 500클럽 정도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500개월 정도 이제 월급을 받는 셈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주된 직장에 있는 노동시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퇴직을 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느냐? 35년, 40년 일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30년 전후라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 나머지 절대적으로 노동 기간이 짧으면은 노후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생애에 걸쳐서 노동하는 기간은 좀 짧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로 이제 잘 들 수 있는 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가 40년 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면은 내 소득의 몇 %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그 40%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40%는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40년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300클럽에 가입한 것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40년 일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게 글로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 사람들은 대략 40년 일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주된 직장에서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직장에서의 노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네,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 갖고요. 그래서 재취업 기간이나 나머지 노동 시간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잘 만들까 하는 부분이 우리 노후 준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러한 그 나머지 인생 이막에 대한 이 고민을 하는 이 선배 세대들을 보는 그 아래 세대들이 네. 젊어서부터 재테크에 그렇게 관심이 점점 크게 늘어난다고. 왜냐하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들이 사실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 예. 자식을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내 돈을 다 쓴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서로 각자 아유, 네, 예. 그런 마인드가 점점 커진다고 예. 들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60년대생의 재테크는 어디에 집중이 돼 있나요? 한국은 글쎄요. 방금 앞부분의 포인트도 참 이제 좋으셔서 거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답해드리고 이제 60년대생의 재테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젊은 세대가 이제 나이 든 세대를 보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해서 많은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인구 관련된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채 그것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뿐만 아니라 그게 5년, 10년 단위로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70대, 80대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플랜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어떤 생애 주기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대 초반이나 10대 이런 분들은 그때 가면은 금값이 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직장도 다니기 싫어도 오래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건강한 거로 오래 그다음에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들 그것만 갖춰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는 상당 부분 다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예.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막 죽는 소리 하는데 예. 우리 지금 뭐 10대라든가 어린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예. 이제 그럴 걱정은 예. 없다. 5년, 10년만 지나면은 세상이 확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일본이 그랬는데요. 일본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천국이고 청년들의 지옥이었습니다. 저성장이 갑자기 접어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청년들은 여러 군데 기업들에게 이제 오퍼를 받아서 선택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인구의 변화가 훨씬 급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에 있으신 분들 걱정 많이 하세요. 그 자녀, 야, 내가 자식을 낳았자 얘 또 이 힘들게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예. 이런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네요, 이제. 40대 분들은 첫째, 본인들이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됩니다. 지금은 50대나 선배들을 보면은 야, 나 금방 잘리겠네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비 부나 60년대생들이요. 직장을 다 나가고 나면은 위가 뻥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다닐 만큼 이제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낳은 자녀들 같은 경우 지금 뭐 10대 정도일 텐데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는 정말 이제 사람이 귀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윗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70대, 60대 보시지 마십시오. 보시지 마시고요. 50대 같으면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대 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40대부터 30대, 20대 다 예, 마찬가지겠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귀한 몸값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 이거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관점이 달라지는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출판사에 이제 40대 분을 만나 뵀을 때 제가 한 2,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 했다가 올해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저 직장에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없대요, 위에. 그 다음 밑에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꽤 귀중한 이제 자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서는요, 여러분들 70대, 80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 옛날 흘러간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구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테크나 이런 부분을 위의 세대를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괜찮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60년대생 혹은 60대 이상은 어떤 부분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느냐.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요. 뭐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재밌는 게 2014년에 그때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계실 네. 때였죠.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 연끌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55세에서 64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에게 60대나 50대 사람들에게 여쭤보면은 노후에 은퇴 준비를 위해서 가장 좋은 재테크가 뭐냐면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부동산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이 집을 사신 거죠. 그리고 집값이 한 5, 6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성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이제 재테크를 주로 부동산 쪽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이게 여러분들을 아주 성공시켰는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재테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떨어질 때는 일단 무조건 사두면 어쨌든 언젠가는 오른다. 네. 이 관점의 계속해서 이 부동산에 집중하게 되는 그 이유였는데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네. 뭐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지금처럼 이러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의심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그래도 여전히 불패 신화를 믿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30년 동안 어떤 상황이 지속되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20년, 최소 20년에서 30년 지속되었기 때문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경제는 이제 큰 사이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2023년하고 이제 그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전국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연복리 수익률로 5%입니다. 네. 적은 건 아닙니다. 복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만 뽑아서 보니까 6.7%입니다. 1.7%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냐 하지만요. 연복리로 매년 1.7%포인트면은 이게 20년 쌓이면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이 정도 차이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실질 성장률인데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명목 성장률을 살펴보면은 명목 성장률이 같은 기간 동안에 5.6%입니다. 네. 딱 강남 지역하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 상승률도 명목 성장률을 큰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6% 명목 성장률이었으면은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는 총재께서 취임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했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다는 네. 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명목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적어도 2%포인트 정도는 좋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가격 상승률도 과거에 봤던 5%라든지 뭐 이런 쪽의 가격 상승률에서 더 낮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어쩐다 뭐 이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은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소득 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산 가격 오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큰 버블이라고 보아지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양극화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 부분이 과거와 조금 다르게 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화라는 거는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르고 그러지 않은 지역은 못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아마 처절하게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 이전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집값이 떨어졌다가 또다시 수렴하면서 그렇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왔는데요. 이제는 아마 그 양극화가 꽤 오래 그 괴리가 지속되면서 아마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서부터 똘똘한 집 한 채 이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걸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지방자치가 조금 더 되어 있는데요. 일본도 결국 최근에 이제 많은 지방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나온 결론은 도쿄 일극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활성화 대책을 많이 세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인으로서는 결국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예. 그 자신의 그 노후 관련된 그 자산 전략을 잘 세워야겠군요. 예, 아까 질문하셨듯이 특히 60년대생이 대부분을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60년대생이 향후 30년, 40년에 자기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러죠. 재구조화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